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미국의 6월 CPI, 현재 9% 수준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7월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에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의 빅 이벤트,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위쪽을 입고 오니까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기보다는 사람이 변화되니까 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속옷에 모시 옷을 입었는데요. 예. 제가 직접 달아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솜씨가 없어서 굉장히 구깃해서 구김이 좀 있었어요. 위쪽을 입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제 속옷에 이렇게 자켓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겨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구겨진 게 오늘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캐스터분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나스닥 테슬라도 이런 조짐이 있어서 미리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오늘 빅테크 업종이 역시 실적을 맞아서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상당히 어둡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업종들은 4종고에 몰려 있죠. 예.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2분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2분기의 어닝 시즌이니까 임금 상승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지금 강달러 문제가 되거든요. 강달러 문제는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잡는 데 도움되겠습니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윤에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감안해서 역시 이런 비용 상승 부분을 과거에는 빅테크 업종들이 독점력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는데요. 예. 지금은 리나칸의 반독점 규제에서 이것을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특히 빅테크 업종의 실적은 아까 이영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고에 비해서 신규 주문 건수가 줄어든다. 그럼 재고가 더 쌓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의 그 기업들의 실적보다도 3분기 이후 이때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오늘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특이한 사항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빅테크 주가는 관념상으로 보면 올라야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점은 시청자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분석시킨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업종의 상징이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보는데요. 오늘 또 하나는 가장 주목된 사항이 계속해서 요새 유로화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상 유로화가 1달러 1유로 T, 1달러 1유로 페로티를 붕괴된 거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의 58%를 차지하는 것이 유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08을 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빅테크 업종의 수익 실적 이거 악화시키는데 앞으로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로화가 좀 떨어지고 내일 정도에는 금통위가 있지만 이 문제를 유럽 통화과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문의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화도 아베 사망 이후에 그동안 아베의 상징이 아베노믹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종식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오히려 이 아베노믹스를 지금 실제로 집행하는 측면의 최고 책임자인 구로타 하루오카 일본은행 총재가 아베 사망과 관계없이 사실 일본의 울트라 금리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하는 입장을 강조한 상태로 137엔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로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이 6개 통화 중에서 파운드화만 재고 전부 약세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높게 올라간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오늘 증시에 부담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들어서 중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의 글로벌 자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인데요. 마카오가 재봉쇄됐습니다. 예. 이런 것이 마카오는 홍콩과 마찬가지 유럽의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봉쇄 조치와 함께 마카오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사실 증시에 부담이 됐던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 증시 오늘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 증시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6월 CPI 아닙니까? 6월 중에 왜 이렇게 좀 높게 고공행진하는지 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2월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나왔습니다. 1년 늦게 종전에 비해서 좀 0.2%포인트 높게 나왔죠.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발표되는 2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그 컨센서스를 그렇게 집합시켜서 보도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컨센서스는 저널 5월에 8.6%를 벗어나서 8.8%의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무튼 간에 사실 저널보다 높게 나온다. 예.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아마 미국의 7월 회의에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마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5월 회의까지는 베이스라인이 0.5%포인트고 그러나 7월 회의서부터는 베이스라인이 0.75로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0.75고 경우에 따라서 빅 스텝에 해당되는 자이언트 스텝을 높여서 빅 스텝 1%포인트도 시청자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외신에서 보면 처음으로 1%포인트의 인상 예시가 나와서 큰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올해 들어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새로운 용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저주폭. 계속해서 예상은 되는데 그 실제치는 그걸 뛰어넘었거든요. 그걸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월스트리트 저주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저주폭 보면 1월부터 예상치에 비해서 실적치가 플러스 0.2%포인트, 예상치에 비해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걸 평균적으로 보면 0.2%포인트입니다.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폭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시장의 월스트리트저널의 컨센서스가 6월달 8.8%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주폭 0.2%포인트를 더하면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과거에 올해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주폭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시장 컨센서스가 8.8% 나오고 8.8%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예상보다도 뛰어넘는 것이 주가 변동의 큰 요인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9%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작년 5월 달에 1차 인플레 쇼크에 의해서 사실 파월 의장이 이것을 일시적이다 이렇게 봤지만 이번에 만약에 8.8이든 9% 나오면 제2차 인플레 쇼크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런 것이 오늘 월가의 부담이 됐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로 집계되면 이 증시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시장 예상치 8.8%도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은 지금의 인플레 수준은 수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이퍼다. 예. 인플레 타겟팅선이 2%인데 지금 8.8%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배가 벗어나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인플레의 속도로 보면 게러핑이다. 말이 뛰는 식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일 때는 하이퍼, 그다음에 속도로 보면 게러핑이다. 이런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왜 이와 같은 수준이 1년 이상 지속될까 하는 측면을 잠시 한번 보면 6월 달에 사실상 CPI의 상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월별 지표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빼지는 못합니다. 예. 그걸 빼지는 것이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통 빼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CPI의 9%, 8.8% 이렇게 예상되는 데에는 시청자분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7월, 4월 독립기를 전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사실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CPI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작년 1년 전에 인플레 쇼크가 있을 때는 그때는 여름 휴가철 직전에 코로나가 이게 탁 터지고 나서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중고차가 예. 결국 중고차가 그때 유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중고차 가격에 의해서 CPI가 많이 자유됐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작년에 인플레가 2%에서 4%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근데 지금은 1년 전에 4%에 비해서 지금 8%, 9%입니다. 엄청 뛰었죠. 예. 근데 지금은 왜 그럴까? 1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는 중고차보다는 결국 휘발유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내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전국 평균으로 미국 전역 평균으로 $5를 벗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달 들어서 갤런 휘발유 가격이 4.75로 떨어졌다, 4.7로 떨어졌다 하면 이건 7월 달입니다. 예. 7월 CPI 반영되지 6월 CPI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그 한국경제TV에 출연했던 어떤 사람이 지금의 휘발유 가격이 4.75니까 6월 CPI가 연관시켜서 하는데요. 그건 잘못돼 있다. 보통 상무부가 CPI에서 발표할 때 대체로 보면 6월 20일, 25일 수치까지 반영한다 이렇게 볼때있습니다. 사실상 6월 달도 다 못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때있습니다. 근데 이달 들어서 4.75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6월 달 CPI로 연관시키면 상당히 그 추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온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6월 달 저녁에서 보면 휘발유 가격이 $5, 5갤런을 1갤런당 $5를 벗어났기 때문에 CPI가 이렇게 전월의 그 8.6%보다 8.8% 경우에 따라서는 9%까지 예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눈의 지적합니다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이런 것이 복합돼서 전월보다는 확실하게 높게 나오겠다. 전월의 8.6%보다는 확실하게 높게 나오겠다 하는 것이 월가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PI 상승률 9%대로 나올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가장 신뢰받고 있는 경제학자 이 서머스 교수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평가 방식대로라면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든지 물가 수준이 1980년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뛰어넘느냐 사상 최고치가 되는 거죠. 그게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때 CPI가 CPI 수준과 지금 수준과 다이렉트를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왜냐, 인플레 추계 방법이 바뀌어졌는데요. CPI 추계 방법이 다르는데 과거와 지금과는 다이렉트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40년 전에 홍행커는 태어나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랑 다이렉트리 지금 홍행커의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다이렉트 비교하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 사정에 맞게끔 지금의 CPI 추계를 40년 전에 새롭게 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40년 전에 사실 그 CPI가 지금의 추계 방법으로 하면 9.1%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1%포인트가 왜 갑작스럽게 페드에서 이렇게 나왔냐면 자, 6월 CPI가 지금 월시 저주폭과 생각해서 9%면 예. 40년 전에 9.1%와 동일하죠. 0.1%포인트는 동일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준이 오늘 월가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왜 이렇게 6월 CPI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사가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서머스 교수가 우리가 제이슨 파커의 Sacrifice P ratio라는 것을 한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미국의 다보스 포럼 밀켄 컨퍼런스에서 제이슨 파커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지금의 물가 수준이 1%포인트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6%포인트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유명한 희생률, sacrifice 이렇게 레이쇼인데요. 지금 오늘 서머스 교수가 처음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자, 1%포인트 물가를 잡기 위해서 5%포인트의 실업률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희생률이 적을 것이다 하는 특히 페드 내 윌러 이사가 빈자료가 많기 때문에 고용 부분의 희생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대목의 정면으로 반박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이든 정부의 경제 강요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때그때 회피해 나가려면 핑계를 해서 회피해 나가려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잡힌다 하는 것이 지금의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뒤늦게 점검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6월 CPI뿐만 아니라 7월 CPI에 대한 얘기도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7월 CPI 결과에 따라서 증시 향방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7월이 왜 관심이 되냐면 사실 7월 CPI는 8월 초에 발표되는데요. 예. 8월 달에 페드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통화정책 방향을 해서 세계적 석학들이 얘기하는 게 잭슨홀 미팅이거든요. 예.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에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적 석학이라 하더라도 7월 말에 미국의 CPI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되기 때문에 7월 CPI가 6월 CPI 발표하기 전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대로 6월이 8.8% 나온다 하면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건 예.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8.8%, 이건 6월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6월 수준보다 7월 달에 낮게 나오더라도 굉장히 하이퍼 수준이다.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인플레가 지속됨에 따라서 미 국민들의 지금 실질 소득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집값의 취소, 집 주문의 취소가 높아졌다 하는 것이 예. 우리 이혜영 캐스터가 말씀하셨고 우리 왕 작가에 해당되는 서 작가께서도 이가 우리 고용시장과 우리 주택시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미국은 우리는 계약을 하면 그 법적 관계가 바로 형성됩니다. 예. 취소하면 취소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혼할 때 이혼의 잠정 기간을 두는 거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주택을 이렇게 계획하더라도 법적 관계가 한 3주간은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고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영표가 내 집을 샀으면 한번 2주, 3주를 살아봐라. 근데 가스관도 터지고 주인이 감췄던 가스관도 터지고 뭐 쓰레기장도 치워 낸다. 그러면 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의 집의 매매 건수가 취업됐다는 것은 미 국민들의 실질소득에서 체감 지표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자꾸 취소가율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 국민들도 역시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최근에 6월에 그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미국 경제 탄탄하다 하는 이 시각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경기라는 것은 먼저 가는 선행 지표가 있고 같이 가는 동행 지표가 있고 늦게 가는 후행 지표입니다. 6월의 고용 지표는 대체로 보면 1, 4분기의 경기 사정까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대표적인 고용 지표입니다. 예. 지금 대표적인 고용 지표에 해당되는 6월의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왔다 해서 미 국민들이 소득이 받쳐지고 앞으로 미 경제가 그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행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경기를 이렇게 전망하는 지표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 나와서 해설을 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고용 지표는 대표적으로 후행 지표다. 미국의 경기를 향방할 때 고용 지표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민들은 상당 부분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아까 집값의 취소, 그다음에 신규 주문 건수가 재고에 비해서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예. 감소하니까 신규 주문 건수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가 쌓인다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해 자꾸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주 전에 20%, 30%에서 지금 50% 이상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월 FOMC 회의,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 8.8% 정도 해서 0.2%포인트 올해 대비해서 높아지면 이제는 볼커 방식으로 이렇게 물가를 잡는 방식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페드가 트릴레마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되더라도 그때 볼커식으로 금리를 확 올려서 물가를 잡는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페드보다는 수평적이라든가 대등적 지위까지 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고 한일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지만 국민은 물가도 안정이 돼야 되고 소득도 안정이 돼야 되고 금리도 안정이 돼야 되고 고용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겠지 모르지만 국민은 소득도 고용도 물리도 모두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홍영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반드시 물가만을 잡으면 잘했다. 이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윤 대통령 때 단독 보고할 때 그 문제를 경제부총리 책임자 입장에서 전해주는데요. 굉장히 애틋해 보이고 애틋해 보이지만 국민의 심정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도 지금 물가만 잡지 말고 국민은 물가도 안정돼야 되고 고용도 안정돼야 되고 소득도 안정돼야 되고 부채도 안정돼야 되고 금리도 안정돼야 되고 주가도 안정돼야 된다. 이걸 꼭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런 시나리오들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2월 그 CPI가 한 9%라면 1%포인트까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건 좀 소설이고 예. 한 0.75%의 자이언트 스텝에 QT는 6월서부터 치르는 475억 달러를 일단은 9월 달까지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8월 달까지죠. 예. 가져가지 않겠냐는 이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최근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게 금리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수차례 짚어주셨지만 Great Divergence, 그러니까 대발산이 일어날 가능성 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반복돼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reat Divergence라는 새로운 용어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결국 이 Great Divergence 얘기를 오래돼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따르는 국가 그리고 중국과 중국을 따르는 국가 간에 한쪽은 금리 인상, 한쪽은 금리 인하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죠. 예.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6월 달 7월이죠.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Great Divergence 이것은 아주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차의 예상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7월 FOMC 회의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그 작년 8월 이후에 금리를 이렇게 올려나갔던 한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 역사상 이번 회의에서 0.5% 빅스트랩을 단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8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다른 국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죠. 예. 책임이 따르니까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역사상 0.5%포인트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기 전에 한번 금리 인상에 추진했던 그거를 평가해 봐야죠. 평가를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한미 간의 금리차 역전 우려에서 자금 이탈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부 금통위원회 멤버들의 시각은 본인 스스로도 어제 이신임 총재께서도 사실 제가 이신임 총재께서 자주 강조 쓰는 것은 이전에 작년 8월 달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제 2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제가 그걸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우리 금리를 먼저 올려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위에 20조 원 이상이 이탈됐으니까 신흥국 금리와 미국 금리는 다릅니다. 금리 차가 해가지고 자금 이탈된다. 이건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가계부채 잡았느냐? 가계부채 못 잡았죠. 우리가 보면 가계부채는 위험수위 도달하기 전에는 총량 규제를 해야 되고 이미 위험수위 도달할 때는 취약계층을 생각해서 소프트랜딩 해야 되거든요. 질적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미 위험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걸 잡겠다고 경착륙으로 갔으니까 취약계층들이 전부 거리로 내몰아지는 거죠. 근데 취약계층들은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두텁고 중산층이 멀어졌으니까 인구도 많고 있는 사람 비해서 Y/S 소비 성향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 상태에서 소비가 단회되니까 경기가 우려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되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겠지 아마 이창용 신임 총재 금통위원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금통위에서 이번에 0.5%포인트 올리면서 딱 해서 한 9시에 회의가 시작하면서 30분 만에 이걸 종치면 제가 다음 날 방송을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적이 없다 하는 이 측면에서 물가만 잡기 위해서 간다. 근데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 것이냐. 근데 이번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은 완전히 진짜 거리로 내몰입니다.
지금의 사정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것은 이 금감원장이 은행을 지도해서 대출금리를 가능한 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예대 마침표를 공시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서 행정지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 행정지도 문제는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털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